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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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구인이잖아요. 그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될 지구라는 데가 얼마나 위험하다고 느끼세요? 혹시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안전해야 되는데 안전하지 않죠. 예,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거의 지뢰밭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하루하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에 감사하는 요즘이에요. 전지적 지구 시점 이제 마지막 강연 10강인데 이렇게 지구가 위험하다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지구과학이 여기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무리 지구가 위험하다고 해도 우리가 그냥 집안에서만 웅크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혹시 여행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실제로 올해 여행을 계획하다가 재해 때문에 여행지를 바꾼 그런 경험이 있어요. 원래는 제가 그리스에 안 가봐서 꼭 가보고 싶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여진의 위험도 있다고 하고 아직 복구도 완전히 안 됐다고 해서 여행지를 바꾼 그런 경험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게 지진이 사실 굉장히 공포를 주는데 일본에 2025년 7월에 큰 지진이 난다고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얘기가 나왔잖아요. 도대체 지진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고 우리가 그럼 그걸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미국의 지질조사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지진 발생 상황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최근 그 지진 발생 상황을 이렇게 지도에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는 지진의 규모가 3 이상인 것만 표시를 해요. 우리나라 기상청은 2.0 이상이면 보도 자료를 내요. 그런데 우리가 3 이상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1년에 한 평균 한 10회 정도 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되게 많잖아요. 최근 4주간만 모아도 지진이 무서워서 나 여행을 못 가겠네 하면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가까운 곳, 일본. 원래 일본은 이제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는데, 근데 왜 갑자기 2025년에 이제 난카이 해곡이라는 곳이 막 부상을 했느냐? 이제 여기가 원래부터 지진이 좀 많이 날 거라고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1944년과 1946년에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고, 일본 정부 산하연구소에서 여태까지 연구를 해서 회색 선으로 표함되어 있는 여기서 향후 30년 안에 큰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가 도대체 어떤 데냐 하면은 필리핀 해판이라는 곳이 이제 아무르판 밑으로 섭입해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지도에 보시면은 굵은 금정색 화살표로 쭉 이렇게 필리핀 해판이 밀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아무르판, 일본 열도가 속해 있는 여기는 이제 미니까 이제 저항을 하려고 막 버티는 거죠. 그런 버티는 과정에 변형 에너지라는 게 축적이 됩니다. 이 지역은 특이하게도 변형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은 짧은 기간 안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한 100여 년 또는 150년 정도 쌓았다가 한꺼번에 크게 이제 터뜨리는 거예요. 이 지역은 스트레스가 빌드업 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은 큰 지진이 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 향후 30년 내에 이 난카이 해곡에서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그 이전에는 7, 80%에서 2025년에 한 80% 정도로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막대한 인명 피해하고 우리나라 예산의 한 4년 예산에 해당하는 그런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한국도 아시아권 사람들이 다 여행 취소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뭐 이렇게 큰 재산 피해가 난다고 하니까 해안 방조제도 정설하고 원격 수문도 운영하고 내진 보강도 하고 신속 대피도 마련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올해 꼭 난다는 법칙은 없지만 과학적인 근거로도 한 80%의 확률로 30년 이내에 일어날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80%의 확률이라는 게 0.8이 난다가 아니고 나든지 안 나든지 all or nothing인 건데 사실 30년 지나고 31년에 난다고 이 예측이 틀린 거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럼 일본 좀
위험하네. 그래서 그럼 어디 갈까? 그 발리라는 곳이 휴양하기도 좋고 뭐 힐링하기도 좋다고 하던데 거기는 어떨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미국 지질조사국에 있는 지진 사이트에서 보니까 여기도 판과 판이 있어서 지진대가 좀 있는 곳인데 한번 볼까요? 2025년 6월 달에 화산이 있었어요. 러워토비 라키. 화산 폭발이 돼서 발리로 가는 항공편이 무더기로 취소됐는데 발리 앞바다에서 지진이 나서 여행객들이 한밤중에 호텔 바깥으로 막 나오는 그런 이제 사진도 봤었고요. 조금 더 거슬러서 올라가 보니까 엄청나게 큰 일이 이제 있었는데 2004년에 수마트라 안다만이라는 곳에서 정말로 큰 지진이 있었는데 이때 모멘트 규모가 9.2에서 9.3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진을 기록해서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지진은 1960년 칠레에서 일어난 규모가 9.5인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지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의 거기에 맞먹는 지진이 났는데 사실 이건 지진이 나서 피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쓰나미 피해로서는 역사상 가장 최대의 이제 쓰나미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쓰나미 하면 이제 바닷물이 와서 막 덮치는 건데 하 교수님이 많이 살펴보시지 않았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발생한 날짜가 12월 26일이었어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고 연말 연시를 이제 보내려고 세계 각지에서 이제 그 휴양지로 이제 몰려들었죠. 그래서 피해가 22만 명까지 사상자가 발생했던 진짜 역대급 초대형 이제 재난 사태였거든요. 그 사람이 많이 그렇게 사상자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의 규모가 9 이상에 되는 규모가 있었고 그리고 연안 지역에 이제 그 파고가 10m가 넘는 이제 그런 쓰나미가 발생을 했고요. 최대 쓰나미가 이제 육지로 밀고 들어온 높이를 우리가 런업 하이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51m까지 기록된 그 기록까지 있습니다. 51m면요, 우리 건물이 한 1층에 한 3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대충 한 17층 정도 되는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쓰나미 속도도 만만치 않게 빠릅니다. 이 파의 전달 속도를 보게 되면 수심하고 되게 관련이 있는데요. 수심이 깊으면 아무래도 좀 빨리 흘러가는데 한 5,000m 정도 우리 태평양 한가운데에 이제 놓여 있는 지역에서 쓰나미의 전달 속도를 보게 되면 대략 한 시속 한 800km.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제트기의 속도라고 비행기 보시면 돼요. 속도네요. 비행기 속도로 네. 이제 깊은 수심에서는 전파가 되고요. 수심을 한 100m 정도로 이제 가까이 연안 쪽으로 가까이 오게 되면 대충 한 110km 시속.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타고 다니는 자동차 속도 정도로 이제 조금 줄어들기는 해요. 그리고 더 가까이 오게 되면 한 10m 정도 수심 오게 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40m, 킬로미터 시속. 그러니까 우리 느린 오토바이나 빨리 달리는 자전거 정도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안에 도착했을 때 도저히 사람의 걸음으로는 그 쓰나미의 그 전파 속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두 군데만 봤는데 여행 가기가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으면서 도시 발달도 잘 돼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우리랑 또 친숙한 면도 있고 해서 타이베이는 어떨까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죠. 타이베이는 괜찮을까? 보면 타이베이도 지진대에 속해 있네요. 타이베이는 이제 지진의 문제이긴 한데 1960년부터 한 70년대 중반까지 이 연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풍부하지 않은 지하수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하 수위가 한 30m 이상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타이베이 분지는 굉장히 두꺼운 퇴적층으로 돼 있어서 집안 침하가 일어나요. 근데 타이베이 시는 그 고도가 굉장히 해수면에 가깝거든요. 한 3m 정도만 집안 침하가 일어나면 타이베이 시의 한 3분의 1이 해수면 밑으로 가서 이게 물에 잠길 수 있는 그런 걱정이 돼서 일반적인 사적인 지하수 이용을 금지를 시키고 수위를 회복을 시켰어요. 타이베이 시내를 관통하는 활성 단청이 있어요. 단청이 이제 미끄러지면 지진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이 빠졌다가 수위가 올라오면서 하니까 더 미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활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이베이는
도시 지진 그다음에 활성 단청 관측 프로젝트라는 걸 이제 진행을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더구나 타이베이는 이 기후 변화에도 취약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타이베이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비슷한 중화권으로 베이징, 선전 이라는 데 한번 가보자. 베이징은 우리가 잘 알지만 선전은 반도체라든지 뭐 AI라든지 이런 쪽으로 몰려들어 있는 경제적인 규모가 크다는 그런 곳인데 2024년도에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라는 데 논문이 나온 게 뭐냐면은 중국 도시 지역의 광범위한 의한 지반 침하라는 게 나왔고 중국도 지하수도 많이 쓰고 이런저런 이유로 지반 침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제 베이징 주변 뭐 이런 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중국 전체를 조사를 해서 논문으로 냈는데 회색으로 음영으로 돼 있는데 보면은 싱콜 핫스팟이에요. 싱콜 핫스팟이라는 데 보니까 선전, 베이징이 다 거기에 속하든지 그 주변이에요. 가까운 데는 그렇게 좀 매력적인 곳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작정을 하고 뭔가 좀 새롭고 뭔가 이렇게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생각되는 곳이 아프리카 이런 곳인데 그래서 일단은 한번 지진 확인해보고 가자. 아프리카에 보니까 지진이 별로 없어요. 아프리카는 굉장히 물 부족 상태가 심해요. 지도에 보시면은 물리적인 이제 물 부족이 있고 경제적인 물 부족이 있는데 물리적인 부족은 그냥 물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구하려고 해도 없다, 귀하다. 지금 이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물 자체가 이제 많이 부족하구나. 비가 좀 내리는 곳도 있을 텐데. 기후 변화가 이제 되면은 보통 이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데 근데 그 비가 많이 오는 게 꼭 비가 많이 오던 지역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는 평소에도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니까 근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더 건조해져 가지고 비가 더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심각해지는 거죠. 아프리카의 물 문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2018년에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이라는 도시 있잖아요. 그 데이지로라는 게 있었는데 데이지로가 뭐냐면은 우리가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수원지에 물이 없다. 그러면은 공급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수도물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케이프타운이 겪었는데 한 3년 동안 가물었어요. 가뭄이 계속돼서 2018년 1월 달에 남아공 케이프타운 쪽의 시에서 4월 12일부터 이제 단수를 하고 일반 국민들한테는 공공장소에서 물을 이제 조금씩만 1인당 소위 말 배급 카드 하듯이 데이지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프타운 시민들이 물을 아끼기 시작했어요. 식수로 사용한 물을 이제 이 부엌 설거지하고 그걸 다시 화장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 사용이 많이 줄어드니까 조금씩 이제 그 데이지로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6월 달에 좀 큰 비가 와가지고 이제 그게 해소가 되고 9월 돼서 이제 저류지가 한 70% 저수용 이제 그 유리 그렇게 해서 이제 해소가 됐는데 사실은 거의 거기까지 이제 간 거죠.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이쪽이 거의 저수지가 말랐을 때와 이 저수지가 찼을 때의 모양인데 그거 엄청나잖아요. 몇 지역만 살펴봤는데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게 뭐 유럽이라든지 아메리카 이런 건 살펴보지 않았지만 뭐 2025년 여름에 서유럽은 이제 폭염으로 뭐 열사병이 돌고 미국 동부 쪽에는 이제 집중호우로 막 지하철이 잠기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지구상에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우리 지구과학자들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재해를 초래하는 대기, 뭐 태풍, 해양, 뭐 쓰나미가 온다든지, 뭐 폭풍 해일이 온다든지, 또는 지구 내부에서 뭐 지진, 화산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게 왜 계속 되어야 해? 그러면 조용히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없다면 지구가 어떤 상태가 될까? 혹시 한번 상상을 해보셨나요? 쉽게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보통 이제 대기와 해양의 모든 순환의 대부분의 원인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대 지역에는 열이 많이 들어오고 극 지역에는 이제 열이 적으니까 이 열적 불균형이 있거든요. 이 열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 순환도 생기고 해양 순환도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거를 이제 천천히 이제 헤들리 순환이나 워크 순환처럼 천천히 그 대기의 움직임에 의해서 섞으면 좋은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이나 아니면 아주 큰 저기압이나 그런 급격한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순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현재 인도네시아고 열대는 지금보다 온도가 훨씬 높을 거고 그래서 사람이 살기 힘든 데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 고위도 지역은 지금보다 훨씬 추워질 거거든요. 그러면 더 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순환 덕분에 우리가 넓은 지역에서 비교적 쾌적하게 살고 있는 거죠. 네. 지구 내부 에너지도 살짝 몸부림치고 살짝 기침하고 이 정도가 이제 화산이 되고 지진이 되는 건데 이게 그것도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있어봐 이러면은 꾹 참다가 나중에 크게 기침하면은 아마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 어마어마한 지진 이런 것들이 날 것 같아요. 바다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지구가 너무 요즘 요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용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구가 멈추면 우리 삶이 사실 멈출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해양 순환이 만약에 멈춰버린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 극지역은 더 추워져가지고 아마 이 전 지구가 아마 거대한 냉동고로 아마 변화할 가능성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구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그 자체가 뭐 어떤 파괴하거나 어떤 위협하는 기작은 아니고 결국은 지구 자체가 자발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지구가 들어요. 지금같이 이런 정도의 어떤 우리가 자연재해를 일으키지 않고 꼭 참고 있으면은 결국은 더 위험한 상태로 되고 종국에는 아무도 살 수 없는 소위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종은. 그래서 사실은 살기 위한. 네. 몸부림이죠. 근데 지구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대기든 해양이든 이게 유체잖아요. 지구 내부도 사실 우리가 딱딱한 고체인 것 같지만 굉장히 긴 시간으로 보면은 점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유체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체를 표현하는 나비의-스톡스 이퀘이션. 수학 강연할 때 많이 들었습니다. 나비의-스톡스 방정식. 유체 운동 방정식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물질의 특성 중 하나가 점성도거든요. 이 점성도의 차이에서 예를 들어서 지각파는 1년에 한 몇 센치 정도, 탄학빙하 같은 거는 하루에 뭐 몇 센치 간다 치면 표층 해류는 뭐 초속 뭐 몇십 센치 갈 수 있겠죠. 다시 정리를 하면은 태양의 복사량이라 이런 것들이 지구에 불균등하게 쭉 오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차이가 생기고 에너지의 차이는 이제 압력의 차이를 만들고 어떤 흐름을 만들고 이제 흐름이 빨라지고 느려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뭐 순환하고 뭐 난류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리 법칙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구가 이제 기침을 하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잖아요. 근데 이게 물리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미리 신호를 준다는 거죠. 그 신호를 캐치하고 그걸 가지고 예측하는 게 우리 이제 자연과학자 또 특히 이제 지구과학을 하는 과학자들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나비-스톡스 이퀘이션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 해양, 대기, 지질의 이제 가장 큰 차이가 같은 유체긴 한데 이제 점성도 차이 때문에 이제 반응의 이제 그 속도량이 다른데 밀도 부분도 사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기, 물 그리고 우리 암석을 봤을 때 암석이 제일 밀도가 예, 높고 그 다음이 이제 물 가장 이제 밀도가 낮은 게 이제 대기인데 그래서 반응의 속도를 보게 되면 대기가 항상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양은 조금 느리고요, 잘 안 보이고요. 심지어 이제 지각이나 암석은 정말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거죠. 얼마나 물질의 특성이 다르길래 이렇게 대기, 해양, 지각이 움직이는 이렇게 다르냐. 그래서 점성도 한번 보면 파스칼 곱하기 초, 파스칼 세컨드로
보면은 멘틀이 10의 20승에서 10의 22승, 빙하는 10의 12승, 이렇게 벌써 10의 10승의 차이. 그 다음에 물은 0.001, 공기는 10의 마이너스 5승. 이게 뭐 그냥 숫자로 뭐 1, 100, 1000 이런 차이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지수의 차이로 나기 때문에 공기라는 건 점성도도 굉장히 낮고 가볍고 해서 한번 뭔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확확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태풍이 오더라도 속도가 훨씬 더 계속 빨라지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이제 태풍의 강도가 강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태풍의 에너지원은 이제 수증기거든요.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거기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이제 배출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 당연히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 양이 많아지고 1도 올라가면은 7%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태풍이 더 강해지고요. 그다음에 태풍이 이제 강해지려면 이 바닷물 온도가 26도 이상인 해역을 지날 때 태풍이 점점점 커지고 이제 26도보다 더 차가워지면 태풍의 세기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기후변화가 되면은 그 26도의 해양의 영역이 훨씬 더 북쪽까지 확장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풍의 강도가 더 강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빈도는 어떻게 될까요? 빈도는 규모는 약간의 지금 논쟁이 있는데요. 태풍의 발생의 빈도는 조금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대의 대기가 좀 안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대기 온도보다 위의 대기 온도가 더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면 대기가 안정이 되면서 작은 태풍들은 적게 생기는데 그 대신에 큰 태풍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태풍에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녹조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현상이 있을 때 태풍이 오면 깨끗한 바닷물을 이렇게 위로 품어줘가지고 한번 이렇게 뒤집어 놓죠. 그래서 이제 정체돼 있던 물들을 조금 수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일종의 리셋 효과죠. 그 생태계 에코시스템한테 원위치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바다 생각하면은 뭐 폭풍 해일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지진 해일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쓰나미. 쓰나미는 기후변화하고 뭔가 좀 연관이 있을까요? 강해질까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죠. 아, 그러니까 그래요? 기후 변화가 있으니까 쓰나미도 뭐 더 강하고 더 자주 일어나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만들어지는 발생 기작을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연관이 없는 거거든요. 뭐 쓰나미는 사실 지진이 있어야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진하고 기후 변화를 묶기는 연관성이 없다는 게 맞고요. 다만 우리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육지 쪽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그 높이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폭풍해일이나 아니면 이렇게 태풍이 발생했을 때 동시에 만약에 쓰나미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대치보다 훨씬 더 넓고 높은 면적까지 이제 물이 침수할 수밖에 없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기후 변화에 의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요, 쓰나미가 발생을 하고요, 태풍이 내습을 하고요, 거기에 폭풍해일이 이제 더해지고요, 거기다가 조석에서 밀물대 만조가 되면 우리 연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가능성으로 봤을 때 상당히 조금 낮긴 한데 그렇다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약간의 뭐 대비는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용어상으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쓰나미, 지진해일, 폭풍해일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쓰나미는 해일하고 같은 말인지 아니면은 해일 중에 지진으로 인한 해일을 쓰나미라고 하는 건지 이런 좀 용어상의 헷갈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이 육지로 넘어오는 그 프로세스 전체를 해일이라고 부르고요. 그 넘어오는 기작을 유발시키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제 쓰나미, 이제 지진 해일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원인이 지진이죠. 근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바닷물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한번 이렇게 출렁 변이가 일어나면 그 변이에 의해서 연안 쪽으로 들어오면서 수위가 높아지고 그게 이제 피해를 주게 되면 이제 쓰나미가 되는 거거든요. 해일만 쓰나미라고 하고 폭풍이 원인이면 폭풍해일이라는 예, 거예요. 또 맞습니다. 다른 원인도 있나요? 대부분이 그 주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태풍도 일종의 폭풍의 일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폭풍을 유발시키는 게 또 태풍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구는 굉장히 긴 주기로 뭐 이렇게 변화를 좀 일으키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 변화는 사실 사람이 만든 기후 변화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이걸 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까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요즘 말하는 뭐 기후공학 또는 지구공학이라고 하는, 지금 어느 정도의 국제적인 그런 컨센서스를 받고 있고 또 개발이 어느 정도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하려는 게 탄소 중립인데, 탄소 중립과 같이 이제 기후 공학, 지구 공학에 대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후 공학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CDI라고 그래가지고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변의 원인이 뭐냐, 이산화탄소가 막 증가해서 그렇지 않냐. 그래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제거를 하자. 제거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CCUS처럼 대기 중에 있는 CO2를 그냥 캡처해가지고 그렇게 저장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탄소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바다를 이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인간이 배출한 25% 정도를 바다가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생태계나 바닷물 자체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그 작용을 좀 더 촉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철 비옥화거든요. 바다의 특정 지역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자랄 수가 있는데, 근데 영양염이 없으니까 잘 못 자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특정 지역은 철이 부족해서 못 자라는 게 있거든요. 철은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 인간에 대비해 보면 그건 비타민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 비타민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 지역, 특히 남극해 지역이, 그리고 동해 일부 지역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철이 부족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철을 조금만 딱 뿌려주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엄청나게 이제 번성하는 거죠. 그러면 그네들이 죽어서 동물들한테 먹히거나 또는 스스로 이제 떠서 땅으로 떨어지면 이산화탄소를 자연적으로 돈 안 들이고 이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 작용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특정 플랑크톤만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 그런 문제점이 이제 있고요. 제가 조금 첨언을 조금 드리자면, 저기 철10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이제 일종의 비료처럼 이렇게 뿌려주는 이제 그 과정인데,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뭐 남극 같은 이제 그런 지역에서 저 실험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대번성이 나가지고 이제 탄소를 이제 흡수하고 이렇게 이제 고정시켜서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이거의 가능성은 이제 확인이 되어졌지만 이게 얼만큼 효과가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더 이제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국제 규범을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마 런던 의정서라는 걸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1999년에 이제 많은 국가에서 이제 협의를 해서 더 이상 해양의 어떤 폐기물을 투기하지 말자라고 이제 약속을 한 게 이제 런던 의정서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2007년에 해양에 이제 이런 인위적인 어떤 물질을 뿌리는 행위조차도 이제 금지하자. 철 12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철을 해양에 이제 뿌리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투기 행위로 지금 간주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목적, 과학적인 목적으로 일정한 시기와 장소를 국한해야만 저 시비를 할 수 있지, 상업적인 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지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철 시비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성숙도가 완전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기후공학은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국제적 합의가 중요하거든요. 최근 이제 철 비옥화보다 더 열심히 연구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해양 알칼리도 향상입니다. 철 비옥화 같은 경우에는 해양 생태계를 건드리잖아요. 근데 그건 좀 위험하다. 근데 해양 알칼리도 향상 같은 경우는 해양에 그냥 화학적으로만 이제 바꾸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암석 가루를 뿌리면은 지금 해양에 지금 산성도가 높아지는데 이제 알칼리도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해양이 저절로 그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능력이 촉진이 되거든요.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 이산화탄소도 흡수하지만은 해양의 이제 산성화, 요 문제도 약간 좀 보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지금 유력한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니까
바다가 키네요. 바다가 지금 너른 마음으로 이산화탄소를 다 이렇게 품어줘야 이 기후변화의 온실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것 같으네요. 바다 공간을 제외하고는 그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것 말고는 없나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있는 제거하는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어때? 지금 문제는 온도가 높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온도를 조절하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위험한 기술인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대기의 상층에 있는 구름을 없애자. 또는 하층에 있는 구름을 더 많이 만들자.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력한 기술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뿌리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지구의 온도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가끔씩 지구 온도가 뚝뚝 떨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걸 알고 봤더니 큰 화산이 폭발하면 지구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진지를 왜 고민해 보니까 화산이 폭발하면은 거기에 있는 작은 에어로졸들이 성층권에 들어와 가지고 걔네들이 한 2년 동안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면 태양 에너지를 산란시켜 가지고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산이 털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서 또는 풍선 가지고 띄워서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구의 온도를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뿌리면은 지구 온도가 얼마만큼 떨어지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 인한 부작용을 그린 영화가 설국열차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설국열차가 사실은 이제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지만 그게 원작은 아니거든요. 원작은 만화입니다. 만화. 예. 90년대 중반에 프랑스 만화에서 이제 따온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성층권에 에어로졸 투사하는 게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해 되었던 건데 설국열차가 그런 위험성도 이야기했지만 이때까지는 굉장히 묻혀 있었죠. 왜냐하면 감히 인간이 지구를 건드리려고 해? 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게 다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기후변화를 너무 많이 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어떻게 조금 위험하더라도 좀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간절함이 좀 묻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기후공학으로 어떻게 해본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것과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지진, 화산은 우리가 속절없이 당해야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도대체 지구 내부는 무슨 일이 있길래 계속 이렇게 지진하고 화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걸 이제 살펴보려면 우리 이렇게 지구가 가지고 있는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가 얼마인가 이런 건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구가 1년에 얼마만큼의 자기의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느냐라는 걸 보면 한 44에서 47 테라와트.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내부의 온도를 추정한 걸로 하면은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가 10에다가 31승 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구의 가장 내부의 온도는 한 6000도C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태양의 표면 온도랑 비슷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 지구 내부의 우리 열 에너지를 다 손실 없이 수확해서 사용한다면 몇십억 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가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한 것 중에서 이제 지진의 규모가 아까 1960년 칠레 지진이 이 모멘트 규모로 9.5라고 했는데 이걸로 하면은 한 10의 12승배가 돼요. 지구 내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게 얼마냐면 1조 분의 1이거든요. 지구 내부가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대기나 해양의 움직임도 태양에서 오는 큰 복사 에너지가 불균등하게 집중이 되기 때문에 지진이나 화산은 지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아까 나온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신호 또는 전조 현상 이런 것들을 잘 관측을 해서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구과학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과학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간이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 대응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걸 같이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단층의 길이가 한 1,300km 정도 된다고 해요. 한 1,000만 년 또는 뭐 2,000만 년이 오기 전에 샌프란시스코하고 LA가 만나요. 이제 한 10여 년 조금 이제 지난 사건이긴 한데 쓰나미에 의해서 이제 일본 열도가 굉장히 이제 큰 피해를 받았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다.